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제 우리 한층 퍼셉트론 쌓는 것까지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이 뭐다 봤고, 그 다음에 걔를 한층 쌓아가지고 이렇게 제일 간단한 로지스틱 회기처럼 그냥 분류 문제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딥러닝 구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도 봤죠. 기본은 경사하강이다. 근데 예측을 내놓는 방향의 수점파,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향의 역점파, 얘네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우리의 분류 문제, 훈련 데이터에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딥러닝에서 훈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왼쪽이 뭐냐면 저거 원래 코드블록 쓸 때 제가 저렇게 회색 몇 명을 쓰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딥러닝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픽셀 하나하나를 다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이라도 이미지 위치가 틀어지거나 밝기가 달라지거나 이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본 저 퍼셉트론 하나, 단층 퍼셉트론 구조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였느냐? 이거를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실 로지스틱 회계랑 같은 구조잖아요. 아직 머신러닝의 범주 안에 있는 구조잖아요, 쟤는. 그래서 사실 쟤는 구조를 뜯어보면 우리가 처음 제시했었던 머신러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도 결론적으로 픽셀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어떤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확률로 바로 이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중간에서 패턴을 포착해준다 이런 컨셉이 전혀 없고 아직은 그냥 픽셀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연산을 처리해가지고 그냥 바로 얘가 페르밀 확률 얘를 내뱉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딱 한 층으로만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숲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얘는 사실 나무를 보고 있는 알고리즘, 신경망 구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숲을 보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자, 입력과 출력. 문제는 이거였죠, 핵심은. 입력이 바로 출력으로 이어지니까 픽셀 하나하나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퍼셉트론을 한층 더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분리시킵니다. 먼저 입력이 들어갔을 때 바로 확률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패턴을 포착하도록 해요. 이 초록색 층에서. 그 다음에 그 포착된 패턴들을 가지고 확률 값을 계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 하나하나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딥러닝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딥러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SLP,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까지는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지는 딥러닝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딥러닝이라고 보진 않고요. 이렇게 사이에 한 층이 더 들어가서 패턴 포착이 가능한 구조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딥러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층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얘를 우리가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어떤 층이란 뜻이죠. 왜 그러냐면 출력값은 우리 눈에 보여요. 확률 얼마 딱 나오죠. 입력값도 우리 눈에 보여요. 0부터 1 사이의 모든 픽셀 밝기들 4096개. 근데 저 가운데에 있는 저 패턴이라는 건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어떤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닉층이라고 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그래서 아까 전에 배웠던 싱글레이어 퍼셉트론은 요 구조였죠? 입력층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층으로 확률 하나가 퐁 하고 튀어나온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은닉층이 추가되면 어떤 구조가 되느냐? 입력층에서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얘를 출력층은 무시하고 있어요. 여기랑 연결이 안 돼요. 대신에 저 가운데 있는 은닉층에서 받아서 연산을 쭉 합니다. 여기도 몇 개의 퍼셉트론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4096개의 모든 입력값들과 연결돼서 어떤 연산을 해요. 그래서 패턴을 의미하는 어떤 다양한 값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력값을 출력층에 있는 저 확률을 계산해주는 퍼셉트론이 입력으로 받아요. 그래서 저 하나의 퍼셉트론이 계산을 쭉 해가지고 노랑이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확률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연산이 일어나는 셈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입력층은 사실 그냥 값들이 들어있는 저장소 개념일 뿐이니까 실제 퍼셉트론은 두 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잠깐 집중. 아까 전에 이제 단층 퍼셉트론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냥 딴 걸 우리가 선택을 안 해도 모든 구조를 알 수가 있었죠. 어차피 출력은 페리어밀 확률 딱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였었고 그럼 퍼셉트론 하나죠.
그 다음에 입력값은 4096개 픽셀. 그러면 그냥 얘네들을 선으로 다 잇기만 하면 됐잖아요. 요게 너무 간단한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닉층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모식도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로 가운데 은닉층에는 몇 개의 퍼셉트론이 있어야 할까요? 4096개의 값들을 몇 개의 퍼셉트론이 처리를 해서 또 그 몇 개만큼의 값이 나와서 출력층 하나의 확률이 나오는 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가운데는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은닉층을 하나 쌓았는데 그 뒤에 출력을 바로 하지 말고 은닉층을 한번 더 거치면 안 될까요? 다 뭐 안 되진 않겠죠. 누가 잡아먹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머신러닝까지는 약간 이래요. 어쨌든 모든 구조는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냥 불순으로 계산해서 둘로 쪼갠다, 둘로 쪼갠다. 이런 기본적인 그 작동 방식은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딥러닝에는 사실 그렇게 정해진 작동 방식이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가 은닉층을 몇 개나 할지, 세 층을 쌓을지, 한 층만 둘지, 열 층을 쌓을지, 각각의 은닉층에 몇 개의 퍼셉트론을 줄지, 그것도 우리 마음이죠. 사실 뭐 100개를 줄 수도 있고, 10개만 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딥러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머신러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모든 게 다 프리셋 되어 있는 그런 모델에서 우리가 세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해가면서 최적의 구조를 찾는다. 최적의 설정 값을 찾는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딥러닝은 애초에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서 레고처럼 한 층 한 층 계속 쌓는 느낌이 들어요. 블록들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 느낌이 실제로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딥러닝 모델이 쌓여있는 저런 층 구조를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원래 뭐 건축 구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딥러닝도 저렇게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저기서 박스 하나하나가 다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많은 층을 쭉 거친다. 네. 아무거나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레스넷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조입니다. 이미지 처리할 때 쓰는 딥러닝 아키텍처인데 저렇게 복잡해요. 저렇게 수많은 층들을 다 거쳐요. 그런데 저것도 그냥 저렇게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저 사이에 층을 넣어보고 빼보고 층의 구조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찾아낸 거죠, 연구자들이. 네, 저런 구조가 있습니다. 어, 네. 자, 그래서 사실 딥러닝 아키텍처는 되게 다양한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층의 개수부터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은닉층 하나만 줄 수도 있지만 얘는 일단 딱 봐도 층이 뭔가 무지막지하게 좀 많죠, 무섭게. 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모델도 많아요. 아무튼 저렇게 층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각 층에다가는 몇 개의 퍼셉트론을 둘 것이냐, 각 층에서 연산 방식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지금은 퍼셉트론들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값들이 쭉 들어오면 가중합을 해서 편향을 더해서 시그모이드 통과 출력. 지금 다 이 구조로 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연산을 안 하는 다른 층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풀링, 컨볼루션, 리커런트 이렇게 되게 다양한 층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런 층의 종류도 딱 저렇게 퍼셉트론들로 이렇게 쭈르륵 나란히 구성된 저 층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그 퍼셉트론에서 시그모이드를 마지막에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선택의 대상입니다.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다중분류라면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거기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또 손실함수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손실함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은 되어 있겠죠. 이진 분류라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고, 다중 분류면 그냥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고, 뭐 회귀 문제면 민스퀘어 에러를 쓸 거고, 어느 정도 정해져는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의 모든 각각의 층들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딥러닝 모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그냥 딱 봐도 딥러닝에서 가능한 아키텍처는 무한하다라는 게 딱 직감이 오시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되게 망망대해에 던져진 사람처럼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다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냐? 층도 막 섞어보고 이것저것 퍼센트론 개수도 1개부터 100개까지 다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떤 신경망 구조가 어떤 데서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연구자들이 정말 열심히 찾아두었습니다. 특히 딥러닝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한 최근 10년 동안 진짜 많은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에서 AI를 열심히 찾아보시면 알고리즘이 이런 걸 추천하는 지경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진짜로 제 알고리즘에 떴던 사진이에요. 저게 릴스예요, 놀랍게도.
네, 세상에 저런 릴스도 존재한다는 사실. 아무튼, 네, 근데 멋있죠. 굉장히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주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서 그냥 언어를 처리하고 싶은지, 언어 안에서 맥락을 잡고 싶은지, 언어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싶은지, 뭐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싶은지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뒤틀고 변형하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구조의 아키텍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것들이 이미 연구자들이 찾아놓은 약간 프리셋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좋은 아키텍처들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아키텍처 몇 개만 후루룩 읊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살펴볼 은닉층이 그냥 저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런 거를 단층 퍼셉트론에서 은닉층을 더 쌓았다고 해서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제일 간단한 딥러닝 모델이고요. 그런 만큼 간단한 문제, 복잡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저 MLP에서 조금씩 사람들이 특화를 시켜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지 계통으로 특화시킨 알고리즘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제일 유명한 게 저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다음 시간 처음에 배울 내용이고요. 쟤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안에서 그냥 저 픽셀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특히 복잡해질수록 점점 어렵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폐렴 이다 아니다 이진분류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그 구글 포토 같은 데 사진 올리면 자동으로 이거 뭐 고려대학교에서 추억 막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 사진 보고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몇 중 분류예요 생각을 해보면 클래스가 너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한 패턴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CN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거를 네, 발전시킨 뭐 되게 다양한 또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알렉스넷, 르넷, 레스넷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네,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그거 개발하셔가지고 2011년이었나? 그 구글에서 무슨 이미지 분류하는 대회 1등 하셨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또 이미지를 만드는 신경망 구조예요. 저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 요새 이미지 생성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 많이 쓰는 알고리즘은 아니고 살짝 철진한 알고리즘이긴 한데 저건 이제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판단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생성자가 하나 있어요. 둘 다 각각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성자는 그냥 아무 이미지나 만들어요. 저런 그냥 노이즈 같은 걸 막 만들어요. 그러면 판단자는 뭐 하냐면 진짜 사진이랑 AI가 만든 사진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진짜 사진이랑 노이즈, AI가 만든 사진 구분하기 너무 쉽겠죠. 그러면 이제 생성자가 조금 더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에 조금 더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도록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단자도 이거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판단자도 점점 구분 기준을 올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생성과 판단 능력을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알고리즘을 적대적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큰 흐름인 텍스트 데이터 처리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환신경망이라는 구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저 MLP 같은 구조를 보면 그냥 순전팔색이 쭉 한 방향으로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언어를 보면 앞에 단어들의 맥락을 고려해서 말해야 되죠. 제가 지금 고려하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게 앞에 단어들의 맥락이라는 세 단어가 다 있어야 고려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정보가 그냥 흘러버리고 끝이 아니라 들어간 정보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 판단에 영향을 미쳐줘야 돼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순환신경망, RNN,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이전 맥락도 다 까먹어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예전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흐름을 막 쪼개고 복잡하게 만들고 안에서 훨씬 더 섬세하게 처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LSTM과 GRU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긴 맥락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얘네가 언어를 그냥 언어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모든 말을 한 단어 한 단어 다 유심히 주의 깊게 듣지 않잖아요. 중요한 맥락엔 좀 더 포커스하고 그냥 흘러가는 말에는 좀 집중을 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한테 시킨 거예요. 이제 안에 오토 인코더랑 뭐 멀티 헤드 어텐션 이런 구조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안에서 훨씬 더 맥락을 더 이렇게 깊이감 있게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복잡하게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구조가 트랜스포머다. 이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미리 세상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미 모든 구조를 알고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미 훈련된 트랜스포머가 되겠죠.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되겠죠. 걔를
그냥 언어를 분류 문제에다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장,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데 써요. 그럼 생성형이 되잖아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되겠죠. GPT죠. 네, 그렇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은닉층에 대해서 잠깐만 다뤄볼 건데 사실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셨으면 뭔가 하나 이상한데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사실 그 각 퍼셉트론들이 하는 게 결론적으로 곱셈과 덧셈이잖아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냥 값을 곱해서 더하고 더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단순화시켜보자면 y는 x 플러스 3 연산이라고 쳐봐요. 그 다음에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게 y는 2x 플러스 1 연산이라고 쳐봐요. 그럼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거 거치고 이거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요렇게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랑 다른가요? 아니죠. 사실 합성해보면 너무 쉽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은닉층을 도입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우리는 더 복잡한 패턴을 미리 한번 파악하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저 은닉층이란 걸 쓴 건데 그냥 저렇게 선형적으로 똑같은 계산이 되어버리면 수식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출력층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판단할 때 어떤 시그모이드 같은 특별한 함수 하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를 은닉층 같은 나머지 모든 층에서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퍼셉트론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런 함수를 하나씩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뒤에다가 주황색 점 하나를 붙였죠. 얘가 그 함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y는 x 플러스 3이 연산이 돼요. y는 2x 플러스 1도 연산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시그모이드 같은 특별한 함수 하나를 거치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선형적으로 똑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은닉층이 독립성을 가지고 저 연산이 똑같아지는 걸 문제를 넘어서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저렇게 퍼셉트론 뒤에 아까 시그모이드처럼 그렇게 뒤에 한번 들어가는 저런 함수를 전부 다 우리가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유는 뭐냐, 활성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뉴런에서 따온 거거든요. 뉴런도 보면 그 액션 포텐셜 넘길 때 이렇게 팡 하고 튀잖아요. 그거를 가운데 소마에서 이제 결정을 해줄 텐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신호를 띄게 만들 건지 아니면 끌 건지 이걸 결정한다라고 해서 활성화 함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활성화 함수를 각 퍼셉트론 뒤에다가 붙일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은닉층이 독립된 한 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복잡한 패턴 파악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활성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얘네 둘은 그냥 합성을 해버리면 같은 함수가 되는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우리가 선형적이다라고 부르는데 가운데다 시그모이드 같이 특이한 1차 함수가 아닌 애들을 확 끼워버리면 갑자기 그 선형성이 깨져버리죠. 비선형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비선형성 속에서 우리가 딥러닝에서 얻고자 하는 그 복잡한 패턴 파악들이 다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활성화 함수는 딥러닝 구조에 비선형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 리니어리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은닉층에 대한 이해를 마쳤고 다층 퍼셉트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MLP라고 부르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네, 말 그대로 퍼셉트론을 다층, 여러 층으로 쌓은 거예요. 아까는 출력층에만 퍼셉트론이 있었었죠. 그냥 입력을 바로 받았는데 그 사이에 중계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퍼셉트론 층들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입력층이랑 출력층의 구조가 달라지진 않겠죠. 입력은 똑같이 4096개의 픽셀, 출력은 똑같이 하나의 페러밀 확률, 요건데 그 사이에 있는 퍼셉트론들이 이제 패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그거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방법이 전혀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걸 다 뜯어볼 수는 있거든요. 모델의 가중치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봤자 우리가 얻는 거는 1번 픽셀에다가 0점 얼마를 곱하고 2번 픽셀에다가 0점 얼마를 곱하고 이거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를 우리가 뜯어보는 거는 좀 많이 어렵다. 네, 실제로 뜯어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노이즈 같은 게 보여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가 나와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렇게 훈련 과정에서 제가 알맞게 올바르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망 구조의 비선형성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딥러닝 구조가 시작되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한 층만 저렇게 윤곽층 쌓을 수 있으면 두 층, 세 층 쌓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완전 연결층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층 퍼셉트론 안에 이제 저렇게 은닉층이 있잖아요. 쟤네들은 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딱 그 구조예요. 하나의 퍼셉트론이 이전 층의 모든 출력을 싹 다 입력으로 흡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은닉층의 지금 요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전 층에 뭐 이렇게 5개가 있었다. 그럼 그 5개 모두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층을 이루고 있는 모든 퍼셉트론에 대해서 해당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전 층에 있었던 모든 출력과 그 다음에 현재 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이 전부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층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은닉층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뭔가 좀 용어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라는 거는 그냥 구조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 가운데에서 중계하는 곳 이렇게 그냥 구조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완전 연결층 이런 용어들은 기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닉층이 이렇게 있지만 얘는 기능적으로는 완전 연결층으로서 이전의 모든 값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출력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입력, 은닉, 출력 이런 용어들은 심장, 폐, 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부학적인 용어들. 얘가 어디에 있다를 지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연결, 합성곱, 순환층 이런 용어들은 다 기능. 얘가 뭐 담즙을 생성한다. 얘가 호흡을 주관한다. 이런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딥러닝의 해부학과 생리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비유가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 연결층에서는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간단한데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은닉층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친구 살펴보면 퍼셉트론이 세개가 있죠. 제가 점점점 해놓은 건 그냥 무시를 할게요, 일단. 그냥 세개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 퍼셉트론 하나하나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일단 이전 층에 있었던 5개 입력 모두로부터 가중치를 다 가지고 있겠죠. 저 5개에 대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중치 5개, 그 다음에 퍼셉트론마다 편향 하나씩 또 가지고 있죠. 걔가 이렇게 스레시홀드 역할을 해준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층 전체로 보면 파라미터가 몇 개가 되느냐? 가중치는 요 입력값 5 곱하기 퍼셉트론 수 3 해서 15개의 가중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한 퍼셉트론마다 5개, 퍼셉트론이 3개. 그러니까 총 15개. 네. 그 다음에 편향은 퍼셉트론당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총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토탈 18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수학이죠. 퍼셉트론 하나당 가중치 입력, 편향 1개. 네. 그 다음에 그 곱하기 퍼셉트론 총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완전 연결층 구조 안에서 파라미터 수는 당연히 퍼셉트론 수의 정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퍼셉트론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두 층 구조로 지금 완전 연결층을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입력값은 똑같이 4096개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은닉층에서는 퍼셉트론이 128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닉층에서는 32개, 출력값은 하나.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일단 이거 몇 층 구조인가요? 몇 층 구조의 MLP인가요? 요거는 세 층입니다. 출력도 치셔야 돼요. 출력도 퍼셉트론 하나가 들어가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은닉층 2개, 출력층 하나에서 총 3층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은닉층 한번 볼게요. 입력값 4096개죠. 그 다음에 퍼셉트론 저층에 128개 있죠. 그럼 가중치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 둘을 그냥 곱한다. 그쵸? 그러면 가중치는 4096 곱하기 128. 숫자 어마어마하죠? 52만 개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편향은 각 퍼셉트론마다 하나씩 있댔으니까 128개.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1층에 파라미터 몇 개 있는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다 이해되고 계신 건가요? 이해되면 반짝반짝. 네, 다행히도 이해되고 있는 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닉층 보면 지금 입력이 128개가 있죠? 그 다음에 퍼셉트론이 32개니까 완전 연결층이니까 이게 다 서로 하나씩의 가중치를 가질 거잖아요. 선 하나마다.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4096개의 가중치가 있을 거고 또 퍼셉트론 하나당 편향 하나씩이니까 32개. 그래서 총 4128개 파라미터 나오겠죠? 출력층은 좀 간단하죠? 얘는 퍼셉트론 딱 하나니까 제가 지금 32개의 입력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전 층으로부터 그러면 가중치 32개 편향 하나 해서 총 33개 파라미터. 어떤 식으로 구조화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 딱 봐도 그
입력값이 많을 때 퍼셉트론이 처층에 많으면 파라미터 수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실제로 저걸 쭉 더해보면 파라미터 수가 52만 8,577개가 나오죠. 네, 엄청나죠? 사실 여러분들 컴퓨터가 현대 성능이 정말 많이 좋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훈련 데이터 한번 왔다 갔다 진행하는데 1000분의 1초도 안 걸려요. 52만 개까지 돼도 파라미터가. 진짜 여러분들 컴퓨터가 빠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연산 능력에 힘입어서 저런 모델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GPT-4를 제가 파라미터 개수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 저거 공 개수 세지시나요? 1조 7600억 개거든요. 파라미터 수가. 그럼 저만큼을 훈련을 시킨 거죠. 그 정도를 해야, 그 정도의 비선형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르쳐줘 GPT 했을 때 그렇게 좋은 대답들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엄청난 파라미터 훈련에다가 계속 기업들이 자본을 쏟아붓고 하다못해 전기가 부족해서 아예 데이터 센터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갖다 꽂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다룰 모델들은 보통 파라미터 100만 개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 노트북에서도 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층 퍼센트론 진짜 만드는 거 이론적인 얘기는 다 했으니까 진짜 만드는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몇 층 쌓을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인데 일단 뭐 원하면 100층 쌓으셔도 되거든요. 안 말려요. 실제로 이런 거 보면 구조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이게 30몇 층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원하시면 뭐 100층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층이 복잡해지면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층은 전체 픽셀에서 패턴을 본다. 근데 그 뒤에 은닉층이 또 있으면 그 패턴의 패턴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뭔가 복잡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 뭔가 점점 더 패턴의 패턴을 쌓아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층을 많이 쌓을수록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 일단 층이 많아질수록 파라미터 수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갑자기 층을 확 늘리고 싶다고 1층은 정말 조금만 줄여야지 해가지고 저기다가 한 2000개를 퍼센트론을 깔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이 곱셈 해보면 800만 개가 되잖아요. 파라미터 수가.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당연히 훈련 돌리자마자 높겠죠. 실제로 그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가 녹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데 메모리 초과는 되게 흔하게 뜨거든요. 너무 복잡한 모델을 만들면 이 파라미터가 여러분들 램 안에 안 담겨요. 파라미터 개수가 램의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그런 일이 꽤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면 그런 문제도 터질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과적화 위험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 결정트리 만들 때 21층까지 학습했더니 완전 지엽적 패턴까지 다 익혀가지고 훈련 성능 100%, 테스트 성능 84% 이렇게 갭 되게 컸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똑같아요. 모델이 복잡해지고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점점 더 디테일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서 네, 과적합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건 진짜 지나가는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가 4096 픽셀에 2400개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대충 곱셈 해보면 한 1000만 개 정도의 값을 우리가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수학적으로 1000만 개가 보다 파라미터 수가 많아져 버리면 이게 그거잖아요. 그 식 3개인데 뭐지? 문자 두 개, 문자 3개에 식 2개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 그 고등학교 때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무조건 100% 성능이 나온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전체 데이터 그 값의 수보다 많아지면 그 정도 가적값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층에다가 퍼셉트론을 몇 개 깔 것인가? 제가 아까 여기다 128, 32라고 깔았는데 이 정도가 딱 표준적인 선택이긴 하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퍼셉트론도 많아질수록 이게 퍼셉트론이 패턴 학습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더 다양한 패턴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니까 좋겠죠. 근데 그런 만큼 일단 또 연산량이 많아지겠죠.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니까. 퍼셉트론이 정비례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메모리 초과 가능성이나 아니면 시간도 많이 늘어날 거고 하여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제 보통 좀 그 각을 잡아놨는데 일단 첫 번째로 메모리 효율 때문에 퍼셉트론 개수는 무조건 2의 n승꼴로 쓰는 게 좋습니다. 32개, 64개, 128개 이렇게 2의 n제곱꼴로 해줘야 여러분들 컴퓨터가 편하게 연산을 좀 해요. 일단 그렇다는 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MLP에서 보통 은닉층은 3층 이상 쌓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한 층, 두 층, 세 층 정도 안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보다 만약에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 뭐 활성화 함수를 바꾸든가 층을 조금 더 다양하게 쌓던가 좀 여러분들이 고급 기법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셉트론 수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보통 2의 n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28, 64, 32, 16 정도의 숫자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한 번 패턴을 파악을 했으면 걔네들 안에서 나올 패턴이 또 그렇게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128, 32, 1 요 정도 퍼셉트론 개수 선택이 제일 좀 정석적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과제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층 개수, 퍼셉트론 개수 다 알아서 정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온갖 케이스들을 다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막 퍼셉트론 두 개도 해보고 한 400개도 아니 뭐한 네, 1000개도 해보시고 그럼 컴퓨터가 높겠죠. 아무튼 다양한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 딥러닝은 경험에 의존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냥 계속 열심히 온갖 데이터로 다 돌려보다 보면 좀 감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돌렸을 때 대충 어느 성능이 나오겠다. 여기선 뭘 써야겠다. 어떤 구조를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좀 많이 해보시라. 그냥 집에서 할 거 없으면 이제 쇼츠 볼 시간 1시간만 줄여서 혼자 케라스 레이어 쌓으면서 훈련 돌리고 놀아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여러 층이 쌓이면 훈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실 기본은 똑같아요. 또 순전파, 역전파겠죠. 근데 이제 층이 여러 개니까 다만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해진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전파 이제 포워드 방향 보면 그냥 입력값 들어가겠죠. 그럼 첫 번째 은닉층 계산할 거고요. 첫 번째 은닉층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 은닉층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은닉층이 전부 다 두 번째 은닉층의 입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의 연산을 다 맞춰야 다음 층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층 다 계산하고 두 번째 층 다 계산하고 최종 출력 내놓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출력을 구했다. 그러면 손실이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역전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출력에서 손실을 구했으면 먼저 저 두 번째 은닉층 제 손실 그라디언트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회색 값들, 오른쪽에 있는 회색 값들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을 때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최소한 저층에서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업데이트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은닉 2를 이루고 있는, 저 은닉 2층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한 손실 그라디언트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저 은닉 1층에 있는 애들은 은닉 2층을 통해서 손실에 기여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은닉 2층에 있는 애들의 그라디언트를 알고 있으니까 쟤를 통해서 반대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은닉 2층의 값들이 얼만큼씩 바뀌었을 때 저 손실이 얼만큼씩 바뀔지 우리가 그걸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은닉 1이랑 은닉 2가 또 인접을 하고 있으니까 은닉 1의 값들이 바뀌었을 때 은닉 2의 값이 얼마나 바뀔지 요거를 알면 간접적으로 손실에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력층부터 시작해서 뒤로 돌아가면서 출력층에 먼저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은닉 2층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걔를 바탕으로 거기 또 인접한 은닉 1층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전파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왜 역전파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가 더 직관적으로 되시죠? 이렇게 뒤에 층부터 앞에 층으로 한 층 한 층 한 층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인접한 두 층 사이에서의 그라디언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퍼셉트론 하나가 직접적으로 B값과 C값을 연결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의 손실 그라디언트를 알면 B의 손실 그라디언트를 아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B의 손실 그라디언트를 실제로 구하려면 이렇게 두 층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사이를 곱셈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연쇄적인 구조로 곱셈으로 쪼개가지고 먼저 D의 손실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C의 손실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B의 손실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한 칸씩 차례차례 오면서 그 인접한 값들을 다 구해놓고 걔네를 한 번에 싹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 파라미터의 로스를 구하려면 걔의 D에 대한 손실을 구하고 C와 D 사이 이렇게 인접한 애들끼리 구하고 얘네들을 다 곱하면 소거 되면서 결론적으로 같은 식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풀어서 쓰느냐? 서로 인접해 있으면 계산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저렇게 한 칸 한 칸 사이에서의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걔를 다 곱해서 최종적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과정이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재미없는 이론 끝났고요. 이제 우리 진짜 코딩 할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 충돌 문제로 지금 텐서플로우가 여러분들 노트북에 안 깔립니다. 그래서 과제하실 때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 파이썬 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코랩이라고. 그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상 환경을 지금 만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수업 중에는 여러분들 코드 직접 치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면서 따라와 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딥러닝을 파이썬에서 할 때 사용하는 그 외부 툴들인데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예요. 사이켄러닝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였잖아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걔의 딥러닝 버전이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 텐서플로우 그 케라스라는 게 나오는데 쟤는 텐서플로우의 백엔드 API라고 부르거든요. 저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정말 쉽게 말하자면 저 텐서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쉽게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든 버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케라스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딥러닝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편리해서 케라스만 쓰다 보니까 원래는 케라스도 텐서플로우 말고 되게 다양한 애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툴이었고 그냥 텐서플로우도 케라스 말고 다른 API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서로 쳐내고 쳐내다가 지금 1대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쟤네 둘이 거의 같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케라스에서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훈련시키는 거에 많이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좀 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 모델 만드는 거 생각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만든다. 그러면 뭐 RF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빈 모델 하나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rf.fit xtrain ytrain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시켰었고 그 다음에 rf.score xtest ytest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했었죠. 되게 간단한 구조였죠. 항상 fit과 score로 훈련 평가. 자, 딥러닝은 제가 아까 전에 그 되게 레고 쌓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층 하나하나를 다 직접 손수 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프리셋 같은 게 없고요. 기본적으로 빈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정말 빈 모델 써놨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층을 직접 하나씩 애드 해주셔야 됩니다. 층을 하나하나씩 직접 쌓아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모델을 다 만들었으면 이 모델을 완성해주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박스 안에다가 그냥 층들을 막 집어 던져놔요. 애드는 그런 느낌이고 얘를 진짜 이렇게 차곡차곡 딱 쌓아서 하나의 모델을 포장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훈련 평가, 빈 모델 생성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층을 쌓고 그 다음에 모델을 포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단계가 더 추가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사실 케라스도 사이클런을 많이 참고해서 만든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사용 방법은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페이지에 케라스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모든 사용법을 다 써놨거든요. 자, 일단 한 번씩 읽어는 드릴게요. 빈 모델 만들 때는 keras.sequential이라고 하는 저 함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모델은 keras.sequential 이렇게 하면 keras.sequential이 알아서 빈 모델 하나를 만들어서 모델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델이라는 모델을 네, 초기화를 하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층을 추가할 때는 .add 함수를 써요. 아까 모델을 만드셨잖아요. 거기다 모델 .add 한 다음에 그 괄호 안에다가 층을 넘겨주면 그 모델 안에 그 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층은 다 어디서 갖고 오느냐? 케라스 안에 .layers라고 하는 저런 모듈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입력층도 있고 완전 연결층도 있고 그 외에도 뭐 합성곱층 되게 다양한 층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케라스 layers 뭐 예를 들어서 dense 하면 완전 연결층이 만들어지는 거고 input 하면 입력층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add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은 그 뭐니 MLP를 하고 있으니까 쓸 층이 입력층이랑 완전 연결층밖에 없거든요. 출력층은요? 사실 출력층은 구조적으로 퍼셉트론이잖아요. 그냥 퍼셉트론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연결층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출력층도 완전 연결층으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층부터 살펴보면 keras.layers.input에 있고요. i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뭘 넘겨줘야 되냐? 쉐이프 해가지고 입력의 크기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4096짜리 데이터를 넣고 있으니까 4096이라고 그냥 써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2차원짜리 데이터다. 그러면 안에다가 64, 64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컴마 형식을 항상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4096이라는 정수를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괄호로 닫아서 4096, 컴마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적는 이런 구조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특이하다. 저건 넘파이에서 쓰는 방식인데 원래 그걸 좀 가져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완전 연결체 만드실 때는 완전 연결층이 빽빽하잖아요. 그냥 입력과 출력을 모두 다 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되게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덴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밀집층이라고도 같은 이름인데 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퍼셉트론의 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덴스 128 이렇게 하면 128개의 퍼셉트론을 가진 층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비선형성을 더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활성화 함수를 따로 지정을 안 해주시면 그냥 활성화 함수 없는 채로 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선형 모델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지정해 주는데 activation이라는 옵셔널 파라미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시그모이드를 쓰고 싶다. 그럼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냥 다운표 안에 시그모이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소프트맥스 쓰고 싶으시면 다운표 소프트맥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층을 쭈쭈쭉 쌓았어요. 다 쌓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쌓다 보면 진짜 나중에 합성곱신경 정도 가면 막 11층 이런 것도 다 손수 쌓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죠. 아까 전에 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컴파일을 할 때는 뭘 해주냐면 이 모델을 어떤 구조로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델의 훈련 방식을 조금 간접적으로 지정해준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안 익숙하실 것들이 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셔널 파라미터에. 이게 뭐냐면 경사하강을 하잖아요. 이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할 건데 경사하강이 사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옵티마이저 저 옵셔널 파라미터로 설정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 함수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손실이죠. 저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실 손실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진 분류 문제라면 BC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써야겠죠. 그냥 저렇게 다운표 안에다가 바이너리 쭉 크로스 엔트로피 쭉 쓰시면 돼요. 다중 분류라면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요. 그 다음에 회귀 문제라면 민 스퀘어 에러를 쓰시면 됩니다. 좀 이름이 복잡한데 다 약자가 아니고 다 풀네임이라서 그냥 일단 익숙해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저거는 뭐냐면 그 모델을 평가할 지표죠. 우리는 지금 정확도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냥 어큐러시 쓰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중요한 게 리스트로 닫아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트릭이 아니라 매트릭스잖아요. 네, 저 복수형으로 끝나는 모든 옵셔널 파라미터는 다 리스트로 넘겨주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개를. 그래서 어큐러시 하나더라도 그냥 다운표 어큐러시가 아니라 걔를 이렇게 대괄호에 닫아서 리스트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과 평가. 자, 사이클론이랑 정말 똑같아요. 일단 훈련 방식은 fit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이 살짝 달라졌는데 사이키널에서는 스코어였잖아요. 테라스에서는 evaluate를 씁니다. 말 그대로 평가해라라는 조금 더 직관적인 워딩이죠. 그래서 저렇게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fit 할 때는 당연히 훈련 데이터, x 트레인, y 트레인을 넣어줘야 되고 evaluate 할 때는 당연히 평가 데이터, x 테스트, y 테스트 넣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딥러닝 모델 만드는 거 보여드릴 텐데 뭐 이렇게 쭉쭉 써 있는데 그냥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네. 자, 일단 데이터 셋부터 한번 불러와 볼 건데 import pandas spd 해주면 이제 판다스에 불러올 수 있죠. 여기서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 줘 볼게요. df 어떻게 할 거냐면 pd.readcsv에 xray.csv 요 파일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우리의 메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불러와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 그대로죠. 4096개 모든 픽셀이 다 컬럼으로 있고 맨 마지막에 페렴이냐 아니냐 클래스 하나 있고 그게 2400개 샘플에 대해서 전부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데이터셋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입력 타깃부터 분리를 해볼게요. 입력 데이터랑 입력 데이터는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무슨 컬럼 빼고 다 쓰면 될까요? 클래스 빼고 다 입력이겠죠. 그래서 컬럼즈 이퀄 클래스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타깃 데이터는 그냥 이 중에서 클래스만 딱 저렇게 네, 인덱싱해서 바꿔오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X에는 클래스 빠지고 딱 4096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Y도 이제 출력을 해보면
딱 0과 1 값만 저렇게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X에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한 과정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딥러닝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잖아요. 그 값을 곱한다라는 과정이 다 있잖아요. 가중합이. 근데 지금 0부터 255로 픽셀 크기가 픽셀 밝기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거 숫자가 너무 크거든요. 왜냐면 가중치들이 다 0. 몇 해서 놓을 텐데. 이렇게 숫자가 너무 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학습이 안 됩니다. 학습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계속 훈련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순전파, 역전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성능이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 자, 이거 우리 기초 프로그래밍 때 배웠던데. 자, 저 식의 의미가 뭐였죠? x 안에 있는 모든 값을 여러분 크게 말해도 안 잡아먹어요. 나눠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x에다 대입해라 라는 되게 파이썬 특유의 식이었었죠. 그래서 요걸 해서 모든 값들을 다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요게 약간 우리 저번에 배웠었던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모두 0에서 1 사이 실수값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과제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이거 안 하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이 빼먹기 너무 쉬운데 이 식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250으로 나누는 거. 웬만한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선 다 기본으로 해주는 작업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우리 케라스를 불러와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오냐?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이렇게 해서 TensorFlow라는 딥러닝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keras라는 API를 불러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그럼 이제 케라스를 불러왔잖아요. 이제 빈 모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델 이름 뭘로 할까요? 변수 이름. 네? 엑스레이요. 모델 이름을 한 단어로 짓는 게 보통 좋습니다. 그냥 모델 하죠? 네. 아, 진짜 감없다. 아무튼. 자, 일단 빈 모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까 빈 모델 만드는 함수는 케라스 안에 있는 시퀀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퀀셜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저 메소드를 클래스죠. 네, 클래스를 저렇게 생성해주면 빈 모델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모델에다가 각 층들을 추가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무슨 구조 만들 거냐면요. 요거 만들 거예요. 입력값이 4096개를 받아서 두 번째 층에 은닉층에는 16개 퍼센트는 좀 가볍게 만들 거예요. 딱 퍼센트는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에 딱 하나 확률값 출력하는 저렇게 딱 두 층 구조로만 MLP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에다가 add 함수를 써가지고 아까 전에 층을 쌓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다가 이제 한 층씩 쌓아볼게요. 맨 처음에 무슨 층부터 넣어야 될까요? 입력층을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 있냐? 클래스 레이어스에 있다라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이어즈, 저 모듈 안에 인풋을 사용하면 여기에 우리의 입력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쉼표를, 괄호를 하나 넣어줄게요. 근데 아까 인풋에다가는 입력의 크기를 같이 정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쉐이프는 4096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의 크기가 4096이다 라고 예고를 해준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라스는 무슨 일을 하냐? 입력 값 4096개를 받아서 다음 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죠. 그 슬롯을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입력창 만들었으니까 그 뒤에 뭘 쌓아야 될까요? 닉층, 히든 레이어 쌓아야겠죠?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안 할게요. 여기가 번쩍번쩍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제 입장에서 자, 케라스, 레이어즈. 은닉층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치면 완전 연결층에 속하잖아요. 위치상으로는 은닉층이지만. 그래서 덴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퍼셉트론을 우리가 16개를 쓸 거니까 그냥 여기다 16을 치면 자동으로 16개의 퍼셉트론을 가진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6개 퍼센트론 각각이 다 4096개의 입력을 받아서 가중합 편향 더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통과, 출력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애들 마지막 층을 추가할 건데 구조상으로는 출력층이죠, 이제. 기능상으로는 똑같이 완전 연결층, 그냥 퍼셉트론 가지고 있는 완전 연결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케라스.레이어스.덴스를 하고요. 다만 우리 출력층이니까 퍼셉트론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냥 확률 출력하는 애. 그래서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똑같이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층을 쌓았어요. 이걸 돌리면 모델이라는 저 빈 모델 안에 세 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포장할게요. 모델 컴파일을 해줄 건데 그냥 모델 뒤에다가 컴파일이라는 저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컴파일에서는 세 가지를 크게 지정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옵티마이저, 두 번째가 손실함수, 세 번째가 평가 지표였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옵티마이저는 이거의 의미는 좀 이따 수업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 아담이라는 걸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냥 모르셔도 일단은 찍어보세요. 아, 못 찍으시는구나. 이게 놀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손실함수 지정을 해줄게요. 지금 우리 이진분류 문제니까 손실함수 뭐 쓴다? 그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랑 엔트로피 사이에 언더스코어가 안 붙습니다. 저거 실수하면 오르나요?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우리 지표를 정확도로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매트릭스 S 복수형 붙어 있기 때문에 무슨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제 모델이 포장이 된 거예요. 이 모델은 저 세 층을 다 가지고 있도록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손실함수로는 BC를, 평가지표로는 정확도를 사용하다. 모든 설정이 다 끝났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을 진행할 거예요. 자, 모델에다가 사이키널이랑 똑같아요. fit 함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입력 데이터, 두 번째에다가 타깃 데이터. 분리를 안 했군요. 자, 데이터 분리부터 좀 해줄게요. 그 트레인 테스트 셋 분리를 할 건데 그 딥러닝으로 넘어왔다고 사이클런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트레인 테스트 분리는 사이클런에 아주 편리한 함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이클런 모델 셀렉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분리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 익숙하신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8대2로 분리한 거죠. 테스트 사이즈 0.2 쳤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딱 분리가 됐습니다. 한번 형태만 뽑아볼까요? 쉐이프 해보면 지금 1920, 4096이라고 된 걸 볼 수 있어요. 전체 샘플이 2400개였으니까 80%,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로 들어갔으면 1920개 맞죠? 그 다음에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4096개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픽셀 값을. 그러면 훈련 데이터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훈련을 진행할 건데요. 딥러닝을 할 때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조금 특이한 걸 우리가 하나 더 지정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순전파, 역전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몇 번, 몇 바퀴 돌릴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에포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0 같은 숫자를 넣어주면 순전파, 역전파를 50번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집중. Shift 엔터를 하면 짜자자자자 훈련이 쫙 됩니다. 멋있죠? 네. 이렇게 에포크 수가 1/50. 그러니까 50번 중에 1회차부터 50회차까지 쭉 올라가면서 연산이 돼요. 자, 끝났습니다. 이게 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평가만 해볼게요. 모델 이벨류에이트가 아까 전에 평가하는 지표였습니다. 평가하는 함수였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테스트 셋으로 이제 평가해줘야겠죠? 이렇게 딱 찍어보면 자, 숫자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에 들어가는 0.1914 저 친구가 뭐냐면 손실값입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최종 학습된 50에포크 학습시킨 모델이 0.1914만큼의 손실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숫자 사실 뭔지 잘 감은 안 오죠? 자, 우리한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정확도죠. 뒤에 0.94167 써 있잖아요. 저 숫자가 우리의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50번 왔다 갔다 한 끝에 테스트 세트에서 94.1%로 폐렴을 맞추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아시죠? 나중에 CNN 가면 97%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열심히 실습 준비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97% 나오는 아키텍처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 불러오시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입력 테스트 각각 분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250으로 나눠서 정규화, 노멀레이제이션 해야 된다. 강조드렸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당연히 분리해야 되고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라스 불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좀 시퀀셜 하면 빈 모델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각각 빈 모델에다가 add 함수 써가지고 층을 한 층 한 층 쌓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층은 케라스.레이어스 안에 들어있는데 인풋이 입력층이고 댄스가 완전 연결층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에다가는 쉐이프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 연결층에 나가는 퍼셉트론 개수랑 활성화 함수 유형을 각각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요거 빼먹으면 활성화 함수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선형 구조 돼버리는 거예요. 합성하면 똑같은 한 층짜리 의미 없는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포장. 여기다 옵티마이저, 로스, 매트릭스 각각 입력해서 컴파일 함수로 포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모델 훈련할 때는 똑같이 훈련 데이터 쓰면 되는데 에포크라고 몇 번 왔다 갔다 할지도 지정을 해줘야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이벨루에이트로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짜잔, 멋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화면 읽는 거 잠깐만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렇게 훈련을 실제로 돌려보면 에포크가 이렇게 쭉 진행됨에 따라서 쭈르륵 쌓이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몇 에포크 이상 쌓이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 VS 코드 환경에서는 점점점이 뜨거든요, 가운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느냐? 일단 fit 할 때 뜨는 저 쭈르륵 저 화면은 그냥 각 훈련을 한 번씩 진행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에포크에 비해서 현재 에포크가 지금 몇 번째가 진행이 되었으며 이 에포크를 돌리는데 몇 초가 걸렸다가 여기에 뜹니다. 여기가 지금은 우리 가벼운 모델이라서 지금 다 0초 뜨잖아요. 이게 뭐냐면 0.5초 미만이라서 그냥 반올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훈련이 진행됐죠. 50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3초 걸렸어요. 이런 건 가벼운 모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파라미터 200만 개, 300만 개 되는 모델 돌려보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막 15초? 이 정도 걸리는 모델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 사실 GPT 같은 거 학습 시간 6개월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부터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뜨는 두 숫자는 어큐러시랑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에포크 단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정확도와 손실이 각각 얼마가 뜨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로스가 맨 첫 에포크 때 0.69였다가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훈련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거기에 점점 맞아가면서 그만큼 손실이 줄어들고 반대로 정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더 정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건 이제 이터레이션 수인데 저건 뭐냐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한 번에 1920개를 다 때려놓고 한 번에 이렇게 순전파, 역전파를 돌리지 않아요. 32개씩 조금씩 돌리고 요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32개짜리 작은 묶음 하나를 돌리는 거를 한 에포크 안에서 60번을 해야겠죠. 1920개니까 총 데이터가. 그 60개 안에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것도 사실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60분의 저것도. 지금 우리는 너무 모델이 가벼워서 너무 빨리 학습이 진행돼가지고 잘 안 보였을 텐데 좀 느리게 학습해보면 저 안에 있는 숫자도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세컨드 퍼 스텝 돼 있는 게 1 이터레이션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910 마이크로 초죠. 네. 32개 데이터 갖고 5만 개 파라미터 한 번 순전파, 역전파 하는데 0.1 밀리초가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이 되게 놀랍다고 느껴지시죠? 자, 근데 이거 그 꼴 보기 싫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따다다다 쌓이면 멋있기는 한데 가끔가다 저걸 보기 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핀 메소드에다가 이거 벌보스 빵을 넣어주시면 저게 안 뜹니다. 그냥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도 사실 똑같은 화면이 떠요. 이벨루에이트도 아까 보셨으면 떴을 텐데 얘는 딴 거 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맨 밑에 뜨는 숫자, 손실이랑 정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머신러닝은 여러분들이 랜덤 스테이트를 똑같이 지정을 해주면 알고리즘이 서로 달라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케라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라스는 여러분들 돌릴 때마다 다른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진짜 중요한데 지금 50의 포크가 학습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델.점 핏을 한 번 더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정확도가 말도 안 되게 높아요. 0.96%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1회 포크부터 진행한 게 아니라 지금 모델을 이미 50회 포크를 돌렸죠. 그 상태에서 50회 포크를 더 돌린 거예요. 여기다 모델 핏을 또 하면. 그러니까 항상 딱 그 모델을 처음 상태부터 어떻게 모델이 학습된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 컴파일부터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모델 컴파일을 해가지고 모델을 다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훈련을 하셔야 이렇게 아니네요. 모델 그 빈 모델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주셔야 네, 이렇게 학습되는 모습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fit에다가 fit을 쌓으시면 그 이후에 추가 학습이 되는 셈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드셨잖아요. 이 뒤에다가 썸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요약하다죠? 얘를 써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모델의 구조를 요약해서 그려서 보여줍니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어요. 막 파라미터 수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 제가 혼자 만들 때는 퍼셉트론을 32개를 썼어요. 요거 잠깐만 다르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맨 위에 여기에 모델 이름이 뜹니다. 지금 시퀀셜 다시 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그냥 저 혼자 저 세션 안에서 5번째로 만든 모델이라서 알아서 케라스가 지어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 형식으로 각 층의 이름, 유형, 출력값 크기,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가 다 떠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일단 층 이름이랑 유형은 지금 둘 다 댄스죠. 은닉층도 밀집층이고 그 다음에 출력층도 밀집층이니까 그냥 댄스 떠요. 이름도 왜 10, 11이라고 불렀냐? 그건 모르죠. 그냥 알아서 케라스가 붙였을 거예요. 뭐 그렇고요. 자, 출력 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32 초록색 숫자로 32랑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32는 첫 번째 층의 퍼셉트론이 32개라서 32개의 값을 뱉어낸다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라는 거는 그 네, 최종 출력이니까 쟤는 그냥 한 개의 확률만을 뱉어낸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냥 오른쪽에 이제 파라미터 숫자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만 계산을 해볼게요. 입력층은 저 썸머리 할 때 안 떠요. 이건 좀 알아주시고 딱 퍼셉트론이 있는 층만 뜹니다. 여기서는. 그럼 은닉층부터 뜨겠죠? 자, 은닉층에서 파라미터 개수 계산해보면 얘가 4096개의 입력을 받아서 퍼셉트론 32개였죠? 그러면 이거 파라미터 개수 계산해보면 4096 곱하기 32 가중치 개수 더하기 32 편향 개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13만 몇천 개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도 한번 보시면 출력층은 32개 아까 은닉층의 출력 32개를 다 각각 입력으로 받아서 딱 하나의 그 확률값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가중치 32 곱하기를 해서 32개 그 다음에 편향 하나 그래서 총 33개 파라미터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토탈 파람스부터 보면 여기부터 이제 총 파라미터 개수가 뜨는데 이 모든 층의 다 누적 합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13만 개를 가지고 있다. 제가 만든 방금 보여드린 여기서는 네, 이제 뭐니 뭐죠? 우리가 퍼센트를 16개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조금 더 적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옵티마이저 파람스라는 게 추가됐는데 얘는 뭐냐면 그 아까 전에 경사강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몇 개는 그 경사강 과정 안에다가도 몇 개의 값을 막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파라미터 개수가 좀 늘어났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파라미터 개수는 항상 여기 그냥 트레이너블 파람스에 써있는 그냥 6만 5천 개 저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딱 계산 방법 알고 있는 그 파라미터 개수예요. 만약에 모델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층에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모델 이름 짓는 방법. 여기 케라스 시퀀셜 할 때 네임, 마이 모델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그럼 모델의 이름이 붙고요. 그냥 각 층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네임, 여기 히든 레이어니까 그냥 히든이라고 지어줄게요. 여기는 또 출력층이니까 그냥 아웃풋이라고 지어줄게요. 이렇게 네임을 써가지고 각 층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면 나중에 이제 썸머리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어준 모델 이름, 그 다음에 각 층의 이름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가르쳐 주는 거냐? 여러분들 나중에 뭐 논문 쓰거나 어디 발표하거나 할 때 저기 이름이 댄스10, 댄스11이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딘가 보여줘야 될 때 저 모델 서머리 결과를 그때 쓰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세션이었고요.